이진숙 방통위 후보자, 정우성은 좌파, 나훈아는 우파. 바이든 날리면은 가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좌파 영화로 분류하고 정우성, 문소리를 좌파 연예인, 나훈아, 소유진을 우파 연예인으로 구분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 후보자가 2022년 12월 자유한국당 행사에서 좌파 영화로 기생충, 암살, 베테랑, 택시운전사 등을 언급했던 것을 보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강연에서 문화 권력도 좌파 쪽이라며 좌파 성향의 영화들이 흥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좌파 영화는 베테랑, 택시운전사 암살, 변호인, 설국열차, 기생충 JSA, 웰컴 투 동막골, 괴물 등이며 우파 영화는 국제시장, 태극기 휘날리며 인천 상륙작전, 연평해전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연예계도 좌파 편중이라며 김제동, 김미화, 강성범, 노정열, 정우성, 권혜요, 안치환, 김규리, 문소리 등을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중 강성범은 좌파 유튜브, 노정열은 조국 수호 집회 사회, 정우성은 세월호 다큐 그날 바다 내레이션, 권혜효는 100년 전쟁 내레이션, 김규리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 당시 청산가리 발언, 문소리는 43회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 발언 등을 이유로 좌파로 분류되었답니다. 반면 우파 연예인으로 나훈아, 김은국, 강원래, 소유진, 설운도 등을 나열했으나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에도 영화 서울의 봄을 좌파의 역사공정이라 주장하며 영화를 통해 국민의식이 좌경화된다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기자가 이념 성향 분류 기준을 묻자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미뤘습니다. 문화예술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개인과 집단의 창조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상과 견해를 포괄하고 표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를 좌파와 우파로 단순화하면 다양성이 손실되고 특정 사상에 치우친 표현만이 간조되어 민주주의의 가치가 위협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정치 권력이 문화예술계를 좌파 우파로 나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 이념을 강조하거나 정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문화예술계의 다양성과 자유를 침해하며 사회적 분열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좌파 우파 갈라치기는 시대착오적 망상으로 의도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명분으로 좌파로 낙인 찍은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그들을 현업에서 배제하고 단체에는 경제적 지원을 줄였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을 한쪽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꼴통이 맡으면 곤란합니다. 적어도 중립적이고 상식 있는 인물이 등용되어야 합니다. 한편 권익위는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위로 반송하고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은 개인정보 유출로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권익위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이해충 도려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고 오히려 이 의혹을 알린 공익신고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공익신고자 측은 공식 결정문을 검토한 뒤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권익위의 반송 결정은 류 씨가 민원을 심의하기 전에 가족 등 사적 관계자들의 민원 제기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랍니다.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이는 민원인의 정보가 언론사 기사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류 씨는 지난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와 신앙림 녹취록 보도와 관련한 방심위의 심의를 요청하는 청부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류 씨는 심의 전에는 이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발견되어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고 민주당은 류 씨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류 씨의 자가 민원사주가 빤히 보이는데도 불명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정보 유출 프레임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라더니 이상한 짓을 반복하고 있네요.
박근혜 탄핵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데요. 탄핵되기 전 박근혜는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자 문건 내용보다는 문건 유출의 책임을 물어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행정관과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고 검찰은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한편 정윤회 문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윤회가 공식 직위도 없이 국정에 개입한다는 청와대 문건이 세계일보와 박근혜의 동생인 박지만에게 유출된 사건을 말합니다. 문건에는 정윤회와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 등 10인이 매달 강남의 중식당에서 모임을 가지며 국정 운영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6년에 정윤회의 전 배우자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으로 박근혜는 윤석열이 팀원이었던 특검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한편 법사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려 하자 대통령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로 바리케이트 치고 출석 요구서를 길바닥에 팽개쳤네요. 참 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을 방문해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이 막아섰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출석 요구서를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증인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고 야당 의원들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공무집행방해로 수령을 거부한 증인들의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대리수령을 약속했다가 번복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상임위에서의 탄핵 논의와 야당만의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이번 청문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탄핵 반대 청원도 공평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도 8월 중 2차례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재판소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는 국방부와 해병대, 임성근 구하기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의 당사자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핵심 당사자 김건희는 출석을 거부하겠지만 이번 청문회는 국민동의 청원에 따른 것이니만큼 탄핵과 관련된 의혹들이 낱낱이 파헤쳐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